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포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을 준비했습니다. 옮긴 이는 조경숙, 펴낸 곳은 아름드리 미디어입니다. 체로키 인디언의 혈통을 일부 이어받은 저자 포리스트 카터는 48세가 되어서 작가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는 저서로 조지 웨일지의 복수의 길, 제로니모 등을 남기고 1979년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작품은 모두가 인디언의 생활과 투쟁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197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간된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은 발간된 지 15년, 저자 사후 12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특이한 책입니다. 이 책은 처음 출판되었을 당시 여러 언론 매체들에서 다뤄졌지만 판매 부진으로 절판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느꼈고, 그리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이 퍼져감에 따라 1986년 뉴멕시코 대학 출판국으로 하여금 이 책을 다시 복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복간된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 2위에 올랐고 1991년에는 제1회 애비상을 수상했고 지금은 작은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죠. 이 책은 체로키 인디언의 후손인 작은 나무가 5살에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따라 숲에서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체로키 인디언의 정신들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많은 가르침들, 할아버지가 작은 나무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가르침들이 녹아들어 있는 일종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책, 따뜻했던 어린 시절을 차분하게 떠올리고 읽고 나면 영혼과 가슴이 동시에 따뜻해지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내 이름은 작은 나무. 아빠가 세상을 뜨신 지 1년 만에 엄마도 돌아가셨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때 내 나이 5살이었다. 나중에 할머니에게 듣기로는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고아가 된 나를 놓고 친척들 사이에서 꽤나 시끌벅적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가족이 그때까지 살던 통나무집은 언덕 중턱에 있었다. 친척들은 작은 개울이 흐르는 그 뒤뜰에 머리를 맞대고 서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열심히 입방아를 찧고 있었던 것이다. 그 와중에도 페인트 칠이 된 침대와 탁자, 의자 따위를 나누어 가지면서 말이다. 할아버지는 친척들 틈에서 벗어나 뜰 구석에 묵묵히 서 계셨다. 할머니도 할아버지 뒤에 가만히 서 계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체로키족의 피가 반 섞인 혼혈이고 할머니는 순수 체로키족이시다. 할아버지는 거의 2미터가 다 될 정도로 키가 커서 사람들 사이에 서면 머리 하나가 삐죽 솟았다. 거기다 할머니는 땅만 내려다보고 계셨지만 할아버지는 사람들 너머로 계속 내 얼굴을 쳐다보고 계셨다고 한다. 큼지막한 검은 모자를 쓰시고 교회 갈 때나 장례식 때만 입는 반지르한 검은 양복을 입으신 채 말이다. 나는 한 발 한 발 뜰을 가로질러 할아버지에게로 다가가
그 긴 다리에 매달렸다. 친척들이 떼놓으려 해도 부둥켜 안은 팔의 힘을 풀지 않았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울지도 않고 고함도 지르지 않고 오직 할아버지 다리만 꼭 부둥켜 안고 있었다고 한다. 친척들은 떼내려 하고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 하면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노라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몸을 굽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는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셨다. 그러자 친척들이 일제히 내 몸에서 손을 뗐다. 할아버지는 좀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어쩌다 한마디 하시면 누구도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게 할머니의 설명이셨다. 그날 오후 늦게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 세 사람은 언덕을 내려와 마을로 이어지는 큰 길로 나왔다. 한겨울이라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내 옷가지를 싼 보따리를 어깨에 둘러맨 할아버지가 길섭을 따라 앞서 걸으셨다. 나는 얼마 안 가 할아버지를 따라잡으려면 거의 뛰다시피 걸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내 뒤에서 따라오시던 할머니도 자주 치마를 들어 올리면서 쟁걸음으로 걷고 계셨다. 마을에 들어서고 나서도 우리의 이런 행진은 그대로 이어져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만큼 앞서 걸으셨다. 할아버지를 간신히 따라잡은 것은 버스 정류장에 들어서고 나서였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버스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버스 앞쪽에 걸린 행선지 표지판을 일일이 읽어보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누구보다도 글자를 잘 읽는다고 하셨다. 과연 할머니는 우리가 탈 버스를 족집게처럼 정확하게 집어내셨다. 어느새 주변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버스에 올라탈 때까지 기다렸다. 그건 잘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에 발을 올려놓는 바로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올라타시고 그 다음에 나, 할머니는 차 문 바로 안쪽 제일 낮은 승강구 계단에 서 계셨다. 할아버지가 바지 앞주머니에서 똑딱이 물림새가 달린 지갑을 꺼내 버스 요금을 내려 했다. 차표는 어디 있는 거요? 운전사가 어찌나 크게 고함을 질렀던지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한꺼번에 우리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지금 차비를 내려는 참이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내 어깨 너머로 어디로 가는지 말해요 라고 속삭이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운전사에게 말했다. 운전사가 얼마를 내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동전 하나하나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돈을 세어나갔다. 차 안의 불빛이 워낙 흐렸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운전사가 손님들에게 얼굴을 돌리더니 오른손을 들어 보이고는 하여간 못 말려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승객들도 모두 따라 웃었다.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우리가 차표가 없다고 해서 크게 악의를 품거나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버스 뒤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웬 아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그 아주머니는 많이 아픈 것 같았다. 눈 언저리는 온통 푸르죽죽한 멍이 들었고 입가에는 시뻘겋게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우리가 곁을 지나치려 하자 아주머니는 손으로 입술을 가렸다가
금방 도로 떼면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아야, 푸. 하지만 웃는 걸 보니 아픈 건 금세 사라진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따라 웃었다. 아줌마 옆에 앉았던 아저씨도 자기 넓적다리를 손바닥으로 두들기면서 웃어댔다. 그 아저씨는 굵고 번쩍거리는 넥타이 핀을 꽂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부가 부자이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걸 알았다.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앉았다. 할머니가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도 내 무릎 위로 손을 뻗어 할머니 손을 가만히 잡았다. 편안하고 따뜻한 기분이 내 몸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갔다. 그래서인지 나는 금방 잠이 들었다. 버스에서 자갈길로 내려섰을 때는 밤이 한창 이슥해서였다. 할아버지가 다시 걷기 시작했고 나와 할머니는 그 뒤를 따랐다. 유리가 쨍 하고 깨질 것처럼 공기가 차가웠다. 둥그런 수박을 반으로 쪼개놓은 듯한 달이 얼굴을 내밀더니 저 멀리 구부러져 돌아간 곳까지 우리 앞길을 은빛으로 비춰주었다. 자갈길을 벗어나 가운데로는 풀이 자라고 양옆으로 마차의 바퀴 자국이 선명한 흙길로 들어서자 산이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것이 느껴졌다. 사실 이때 우리는 시커먼 산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었다. 반달은 높은 산등성이 바로 위에 높다랗게 걸려 있어서 올려다보려면 머리를 완전히 뒤로 젖혀야 했다. 나는 시커멓게 덮쳐 누르는 듯한 산의 무게에 몸을 떨었다. 할머니가 내 뒤에서 소리쳤다. 왜일지 얘가 지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나를 내려다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은 널따란 모자 그늘에 가려 있었다. 뭔가를 잃었을 때는 녹초가 될 정도로 지치는 게 좋아. 할아버지는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다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하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라잡기가 훨씬 쉬웠다. 할아버지가 걷는 속도를 늦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도 지쳤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걸어가자 바퀴 자국이 난 널찍한 길도 끝나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산길로 들어섰다. 언뜻 생각으로는 우리가 산을 짓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 걸어보니 산이 손을 벌려 온몸으로 감싸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발자국 소리가 조금씩 울리기 시작했다. 주위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었다. 만물이 다시 살아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속삭이는 듯한 소리와 숨소리들이 나무들 사이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춥지는 않았다. 길 옆에서는 찰방거리는 소리와 퐁퐁거리는 소리, 콸콸거리는 소리들이 뒤섞여 흘러갔다. 바위 위를 굴러내려오면서 멈추는 곳마다 여울을 만들고 다시 굴러내려가는 시냇물 소리였다. 이제 우리는 깊은 계곡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어느새 반달은 맞은편 산등성이 뒤에 숨은 채 뿌연 은빛만을 하늘 가득히 토해내고 있었다. 덕분에 계곡에는 회색빛 아치 같은 것이 드리워져 우리 모습을 희미하게 밝혀주었다. 할머니가 뒤에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인디언 노래였다. 굳이 가사를 붙여 부르지 않아도 어떤 노래인지
대충 짐작이 갔다. 듣고 있노라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길고도 구슬픈 듯한 울음소리가 오열하는 듯한 긴 여운을 남기고 울려 퍼지면서 산속으로 도로 사라져갔다. 할아버지가 쿡 하고 웃으셨다. 저건 모드라는 놈이야.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 귀로 어떻게 해보려는 거지. 잠시 후 우리는 여러 마리의 개에게 둘러싸였다. 개들은 할아버지 주위에서 낑낑거리기도 하고 처음 보는 내 냄새를 맡으려고 킁킁거리기도 했다. 모두가 짖는 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웠다. 할아버지가 그만해 모두 하고 소리 지르자 그 소리 임자가 누군지 알아챈 모두는 쏜살같이 달려와 우리에게 뛰어들었다. 그리 넓지 않은 개울 위에 걸쳐진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나니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었다. 그 집은 산을 등지고 서 있었는데 앞쪽으로는 기다란 베란다가 시원스럽게 뻗어 있었고 뒤쪽으로는 커다란 나무들이 서 있었다. 오두막집 가운데로는 약간 폭이 있는 마루가 있었고 그 양옆으로 방들이 있었다. 마루 양 끝은 그대로 바깥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을 마루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산사람들은 개통로라고 불렀다. 개들이 주로 그곳으로 들락거렸기 때문이다. 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부엌 겸 식당 겸 거실로 쓰는 커다란 방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침실 2개가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쓰는 침실이었다. 남은 하나를 내 방으로 쓰기로 했다. 히커리 나무로 만든 테두리에다 사슴 가죽들을 팽팽히 묶어서 만든 침대는 부드럽게 쿨렁거렸다. 침대에 누우니 열린 창문으로 개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이 희미한 빛 속에서 귀신처럼 시커멓게 보였다. 울컥 엄마 생각이 났고 낯선 곳에 와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때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침대 옆 마룻바닥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널따란 치맛자락을 마루에 펼치고 흰머리가 많이 섞인 따은 머리를 어깨에서 무릎으로 늘어뜨리고 앉아 계셨다. 할머니도 나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윽고 할머니가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숲도 가지를 스치는 바람도 이젠 모두 그가 온 걸 알지. 아버지 산이 노래 불러 맞아준다네. 아무도 작은 나무를 무서워하지 않아. 작은 나무가 착한 걸 아니까. 모두가 소리 높여 노래하지. 작은 나무는 외톨이가 아니야. 장난꾸러기 라이나도 졸졸졸졸 물소리 울리며 즐겁게 춤추며 산을 내려간다네. 내 노래 들어봐요. 우리 형제가 찾아왔어요. 작은 나무는 우리 형제. 작은 나무가 여기 있어요. 어린 사슴 우스디도 메추라기 미네리도 까마귀 카쿠까지 노래 부르네. 작은 나무는 상냥하고 강하고 용감하다네. 작은 나무는 절대 외톨이가 아니야. 할머니는 노래 부르면서 몸을 천천히 앞뒤로 흔들었다. 그러자 나도 바람이 제잘거리고 시냇물 라이나가 내 이야기를 노래 부르며 형제들에게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노래 속의 작은 나무가 바로 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산 형제들이 날 좋아하고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걸 보니 기뻤다.
그래서 나는 울지도 않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위험한 고비. 봄의 산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인디언 제비꽃이다. 그 꽃은 아직 봄이 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피어났다. 3월 바람처럼 창백하게 푸른 그 꽃은 엎드리듯이 땅에 바싹 붙어 있는 데다 하도 작아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못 보고 지나가기 십상이다. 우리는 산 허리에서 이 꽃들을 따곤 했다. 억센 바람에 손이 고받을 때까지 나는 할머니를 도와 꽃을 땄다. 할머니는 그걸로 몸에 좋은 차를 만드셨다. 할머니가 나더러 정말 빨리 딴다고 칭찬해 주셨다. 그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아직 녹지 않고 남은 얼음이 목가심 밑에서 푸석푸석 밟히는 산 높은 곳에서는 늘 푸른 나무에 잎도 땄다. 할머니는 그것들도 뜨거운 물에 넣고 끓여 차로 마셨다. 사실 그 차는 어떤 과일보다 더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었다. 앉은 부채의 뿌리와 씨들도 그랬다. 일단 요령을 터득하고 난 나는 도토리 줍는 기술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하나를 주울 때마다 할머니 자루에 갖다 넣곤 했지만 얼마 안가 한 줌이 모인 다음에 자루에 넣으면 훨씬 많이 주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요령이었다. 나한테는 도토리 줍는 게 아주 쉬운 일이었다. 키가 작아 땅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얼마 안가 할머니보다 더 많은 도토리를 자루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도토리를 맷돌에 갈면 누런 금색 가루가 된다. 할머니는 이 금색 가루에다 히커리나무 열매와 밤을 섞어서 튀김 과자를 만들었다. 그건 정말이지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맛이었다. 때때로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탕을 도토리 가루 속에 엎지르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셨다. 그러면 할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쿠 이런 작은 나무야. 도토리 가루 속에 그만 설탕을 쏟고 말았구나. 이럴 때 나는 절대 입을 열어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는 특별 튀김 과자를 맛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할머니와 나는 둘 다 튀김 과자 먹기 선수였다. 인디언 제비꽃이 한창 피어나는 3월 말경이면 우리는 자주 산에 들어가 꽃도 따고 열매도 줍곤 했다. 그러다 보면 차갑고 매섭게만 느껴지던 바람이 어쩌다 잠깐 달라지는 걸 느낄 때가 있다. 깃털처럼 부드럽게 볼을 만지작거리고 지나가는 그 바람엔 흙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 바람은 저 멀리서 봄이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려주는 전령이었다.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얼굴을 가만히 내밀고 있다 보면 뺨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바람의 감촉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길어지고 더 달콤해지며 더 강한 냄새를 풍긴다. 산꼭대기에 얼음이 갈라져 녹으면 땅은 본래의 포근함을 되찾아가고 작은 물줄기들은 다시금 개울가로 흘러들었다. 그러고 나면 아래쪽 골짜기는 민들레 꽃밭 천지가 된다. 우리는 민들레 꽃들을 따서 샐러드로 만들어 먹었다. 분홍 바늘꽃이나 자리공, 쇠기풀 따위를 섞어서 먹으면 맛이 좋았다. 그 중에서도 쇠기풀이 가장 맛있었지만 쇠기풀에는 작은 가시가 붙어 있어서 따려면 손이나 팔 여기저기를 찔리곤 했다. 할아버지와 나는
쐐기 풀밭을 못 보고 지나치는 때가 많았지만 할머니는 잘도 찾아내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따야 했다. 할아버지는 쓸모있는 것일수록 더 얻기 힘들게 마련이라고 하셨다. 옳은 말씀이었다. 커다란 자주색 꽃이 피는 분홍 바늘꽃에는 긴 줄기가 달려있다. 이 줄기는 껍질을 벗기고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요리를 해서 먹어도 되는데 아스파라거스와 비슷한 맛이 난다. 산허리를 빙 돌아가며 무리지어 자라는 겨자는 노란 담요를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다. 줄기 꼭대기에는 작고 밝은 선황색 꽃이 피었고 잎은 매운맛이 났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다른 나물과 섞어서 샐러드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씨를 갈아 죽처럼 만들어 겨자 양념으로 쓰기도 하셨다. 야생으로 자란 것들은 사람이 기르는 것들에 비해 100배나 강한 맛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가끔 가다 야생 양파를 찾아내곤 했는데 한 줌 정도만 있으면 재배한 양파 30-40kg과 맞먹을 정도로 강한 맛을 낼 수 있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비가 내리면 산허리를 빙 돌아가며 페인트통을 엎지르기라도 한 것처럼 온 산이 온갖 색깔의 꽃들로 뒤덮였다. 길고 둥글고 붉은 꽃송이를 피우는 파이어 크래커는 꽃색이 어찌나 밝은지 꼭 색종이처럼 보였다. 바위 틈에서 자라는 초롱 꽃나무는 핏줄처럼 가느다란 줄기에 매달려 달랑거리는 작고 푸른 종 모양의 꽃을 피우곤 했다. 또 쇠비름은 가운데가 노랗고 커다란 라벤더 핑크색의 꽃을 피운 채 땅 위를 기어갔고 골짜기 깊은 곳에서 숨어 피는 문플라워는 긴 줄기 위로 분홍색 꽃을 매단 채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렸다. 씨앗들이 대지의 여신인 모노라의 자궁 속에서 열을 받아 싹을 틔우는 온도는 각각 다르다. 대지가 이제 막 따뜻해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아주 작은 꽃들만이 피어난다. 대지가 좀 더 따뜻해지면 좀 더 큰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에도 수액이 돌기 시작한다. 더불어 나무들은 임신한 여자처럼 기지개를 켜며 부풀어 오르다가 드디어 가지 끝에 일제히 새싹들을 터뜨리게 된다. 곧이어 태풍 계절이 돌아온다. 무거운 공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어지면 새들은 산등성이에서 내려와 골짜기나 소나무 사이로 숨고 시커먼 먹구름이 산 위로 깔릴 정도가 되면 사람들도 오두막집으로 뛰어들곤 한다. 오두막집 베란다에 서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거대한 번개 기둥이 산꼭대기 위에서 좋기 1초 이상 번쩍이는 걸 볼 수 있다. 그 번개 기둥은 하늘 저편으로 사라지기 전에 사방으로 가로지르는 더듬이 같은 빛의 가지로 하늘을 수놓곤 했다. 그 뒤를 이어 어김없이 뭔가가 쩍 갈라지는 것 같은 날카로운 천둥 소리가 꽝 하고 울려대고 천둥 소리는 산등성이를 굴러내려가다가 산골짜기 깊은 곳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산 한두 개가 무너진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셨다. 물론 그렇지 않았다. 다시 번개가 쳤다. 푸른 불덩이가 산꼭대기의 바위를 정통으로 때린 다음 그 푸른 불꽃을 공중으로 퍼뜨렸다.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며 나뭇가지들이 휘어지더니 그 뒤를 이어 후두둑거리는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면서 시커먼 구름에서 장대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진짜 숨도 못 쉴 정도로 엄청난 큰 비가 곧 들이닥치리란 걸 알리면서 자연의 비밀은 이미 다 밝혀졌고 자연의 영혼 따위는 없다고 하면서 자연을 비웃는 사람들은 산속의 봄 태풍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다. 자연이 봄을 낳을 때는 마치 산모가 이불을 쥐어뜯듯 온 산을 발기발기 찢어놓고 난다. 겨울 찬바람을 악착같이 버티고 살아남은 나무가 있는데 자연이 그걸 없애버리려고 마음먹었다고 하자 자연은 그 나무를 땅에서 뿌리째 뽑아 산 아래로 굴려버린다. 온갖 관목과 나뭇가지들 사이를 훑고 지나가다가 약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그 바람 손가락으로 말끔히 없애버리는 게 바로 자연이다. 자연이 보기에 없어버려야 하는데 바람의 힘으로 쓰러뜨릴 수 없을 때는 그저 꽝 하고 내리치면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번갯불에 맞아 불타오르는 거대한 횃불만이 남게 된다. 자연은 살아있고 출산의 진통을 겪는다. 산에서 봄을 맞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것을 알 수 있다. 할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작년의 모든 묵은 찌꺼기들을 자연이 깨끗이 쓸어 없애는 중이라고 표현하셨다. 그래야 자연의 새로운 출산이 정갈하고 튼튼한 것으로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태풍이 지나고 나면 작고 밝은 연초록빛의 새로운 생명들이 덤불이나 나뭇가지에서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연은 4월의 비를 내려준다. 부드럽고 촉촉한 비에 젖은 산골짜기가 안개로 뿌얘지면 나뭇가지에 매달린 물방울들이 걸어다니는 길 위로 똑똑 떨어진다. 4월의 비에는 상쾌하고 들뜬 기분과 왠지 모를 서글픔이 함께 배어 있다. 할아버지도 항상 그런 감정들이 뒤범벅된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다. 그 비는 서글픈 기분을 갖게 한다. 아무도 그걸 붙잡아둘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건 눈 깜짝할 새에 쓰러져가는 그리움 같은 것이었다. 반대로 4월의 바람은 아기오람처럼 부드럽고 따스했다. 그 바람은 야생 사과나무가 분홍빛 반점을 가진 하얀 꽃을 만개할 때까지 부드러운 숨결을 내뿜곤 했다. 인동 덩굴보다 더 감미로운 그 꽃 향기를 따라 벌들이 무리지어 꽃으로 몰려들었다. 연분홍 꽃잎에 보라색 꽃술을 가진 칼미아는 골짜기에서 꼭대기까지 산 어디서나 자란다. 길고 뾰족한 노란 꽃잎들과 길게 늘어진 하얀 이빨 하나를 가진 얼레지 역시 그랬다. 그렇게 해서 4월 들어 최고로 따스해지는가 싶을 때 갑자기 추위가 닥친다. 4, 5일 정도 머물다가는 이 추위는 블랙베리를 꽃피게 만든다고 해서 블랙베리 추위라고 불렸다. 이 추위가 오지 않으면 블랙베리는 꽃이 피지 않는다. 어쩌다 블랙베리가 열리지 않은 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블랙베리 추위가 끝나면 이번에는 갑작스레 층층나무들이 눈이라도 내린 것처럼 온 산등성이에 커다랗고 하얀 꽃봉오리를 터뜨리는데 그것들은 소나무나 떡갈나무 숲같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피어났다. 백인 농부들은 늦여름이 되어서야 밭에서 수확을 하지만 인디언들은 최초의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도토리 같은 견과류 열매를 줍는 여름과 가을까지 계속해서 수확을 한다. 할아버지는 숲을 손상시키지 않고 숲과 더불어 산다면
숲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해야 할 일도 꽤 많았다. 나는 덩굴 열매 따는데도 선수였다. 몸직 작은 나는 덩굴이 우거진 곳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딸기를 따려고 몸을 구부릴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한 번도 덩굴 열매를 따느라고 피곤해진 적이 없었다. 산에는 온갖 덩굴 열매들이 있었다. 듀베리, 블랙베리, 할아버지가 고급 와인 담그는 데 쓴다고 하셨던 양딱 총나무 열매, 그리고 허클베리와 나는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지만 할머니는 요리 재료로 쓰곤 했던 빨간 월귤나무 열매도 있었다. 월귤나무 열매는 먹어도 맛이 없어서 내 양동이 속에는 언제나 이 열매가 제일 많았다. 나머지 열매들은 따는 즉시 부지런히 입으로 들어가곤 했다. 할아버지도 그러셨다. 어차피 뱃속에 들어갈 거니 괜찮다는 게 할아버지의 주장이셨다. 맞는 말씀이었다. 하지만 자릿공 열매에는 독이 있어서 그걸 먹었다가는 작년에 거둔 옥수수 때보다 더 꼬치꼬치 말라서 자리에 눕고 만다. 그래서 새들이 먹지 않은 열매는 함부로 입에 대지 않는 게 좋다. 덩굴 열매 따는 계절 동안 내 이와 혀와 입에는 계속해서 시퍼런 물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내가 물건을 건네주러 사거리 가게로 가면 내가 어디가 아픈가 보다고 수근거리는 평지 사람들도 있었다. 때때로 처음 보는 평지인은 내가 병에 걸린 채 돌아다닌다고 화를 내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이 덩굴 열매 따기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무식쟁이들이라고 하면서 나더러 하나도 신경 쓸 것 없다고 하셨다. 사실 나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다. 새들은 야생버지 근처에서 장난을 치곤 했는데 7월경이 되면 햇빛을 담뿍 받은 버치가 단맛을 더해가며 익어갔다. 나른한 여름 한낮, 점심을 먹고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면 할아버지와 나는 이따금 뒷문 계단에 앉아있곤 했다. 그럴 때면 을에 할아버지의 부추김이 시작된다. 산 위로 가서 뭐 재미있는 게 없나 찾아보자.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 버찌나무 그늘 아래 그 나무 둥치에다 등을 대고 앉아서 새들을 구경하곤 했다. 한 번은 개똥지 바퀴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를 폴짝거리며 뛰어서 가지 끝으로 오더니 마치 줄타기라도 하는 것처럼 공중에다 발을 내디뎠다. 물론 땅 위로 떨어지다가 다시 날아오르기는 했지만 말이다. 또 언젠가는 기분이 무척 좋아진 울새가 우리 머리 위로 포르륵 날아오더니 할아버지 무릎 위로 올라앉았다. 그 새는 제잘제잘거리면서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세상 만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떠들어댔다. 그러더니 드디어 노래를 들려주기로 작정했는데 그만 목소리가 끽끽거리며 갈라져 나오는 바람에 그 새는 노래 부르기를 그만두고 뒤뚱거리며 덤불 속으로 숨어버렸다. 할아버지와 난 배꼽을 잡고 웃었다. 할아버지는 어찌나 웃었는지 배가 다 아프다고 하셨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또 언젠가는 홍관조 한 마리가 버찌를 하도 많이 먹어서 땅에 쓰러져 기절해 있는 걸 발견한 적도 있었다. 우리는 그 새를 나뭇가지가 두 갈래로 갈라진 사이에 올려놓아 주었다. 밤사이에 다른 짐승들한테 잡아먹히지 않도록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할아버지와 내가 나무 있는 곳으로 가보니 그 새는 그때까지도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톡톡 건드려서 깨웠더니 그 새는 그게 기분 나쁜 듯 두어 번 할아버지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할아버지가 모자를 휘저어 쫓아버리자 이번에는 개울가에 내려앉은 그 새는 물속에다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더니 헐떡거리면서 먹은 걸 다 개워냈다. 그러고는 뭐든 눈에 띄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얼굴을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홍관조는 그렇게 된 걸 우리 탓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새도 이제 철 좀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그 새를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 새는 본래 벗질하면 사족을 못 썼다. 산속 오두막집으로 찾아오는 새들은 하나같이 뭔가 징조를 나타낸다. 산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믿었다. 그건 나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여러분 또한 원한다면 믿을 수 있다. 사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어떤 새가 어떤 징조를 나타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 굴뚝새가 오두막집에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은 좋은 징조였다. 할머니가 부엌문 위쪽 구석에 굴뚝새가 들락거릴 수 있는 네모난 구멍을 만들어주자 암놈 한 마리가 부엌 난로 위 석가래 위에다 둥지를 틀었다. 암놈이 그 둥지를 앉아서 알을 품고 있는 동안 수놈은 네모난 구멍을 들락거리며 먹이를 물고 왔다. 굴뚝새는 새를 좋아하는 사람들 근처에 살기를 좋아한다. 우리 집 새는 둥지에 느긋하게 앉아서 등잔불에 반짝이는 까만 유리구슬 같은 눈을 빛내며 부엌에 있는 우리를 내려다보곤 했다. 더 자세히 보려고 내가 의자를 끌고 가 그 위에 올라서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 새는 깍깍거리며 나더러 뭐라 투덜거리곤 했지만 그래도 둥지를 떠나지는 않았다. 그 새는 나한테 깍깍거리길 좋아했다. 그렇게 하면 이 집에서 자기가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라는 게 할아버지의 설명이었다. 주위에 어스름 저녁빛이 내리기 시작하면 쏙독새가 울기 시작한다. 이 새는 울음소리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불빛을 좋아하는 그 새는 등잔불을 켜놓으면 조금씩 조금씩 오두막집 가까이로 날아와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그 새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이 든다. 이 쏙독새 우는 소리를 들으면 밤에 잠을 잘 자고 좋은 꿈을 꾸게 된다고 한다. 부엉이는 밤에 울어대는데 그 울음소리가 꼭 투덜대는 소리 같다. 부엉이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부엌문을 열어놓고 빗자루를 가로질러 놓으면 된다. 할머니는 번번이 이 방법을 쓰셨는데 한 번도 실패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부엉이는 그때마다 그 투덜대는 울음소리를 그치곤 했던 것이다. 붉은 옆구리 검은 맷새는 낮에만 노래를 부른다. 이 새 이름도 울음소리에서 따왔다. 이 새가 오두막집 가까이 와서 노래 부르면 그것은 여름 한철 내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보증이었다. 또 파랑어치 새가 오두막집 주위에서 날아다니면 그것은 우리가 조만간 굉장히 멋지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게 되리라는 징조였다. 파랑어치는 익살꾼이어서 가지 끝에서 폴짝거리며 뛰어오르거나 제주를 넘어 다른 새들을 놀리곤 했다. 홍관조는 가까운 시일 안에 돈이 생기리라는 소식을 알려주는 새다. 그리고 소작인들이 믿는 것과 달리 산사람들에게 산비둘기 소리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다. 또 다른 종류의 산비둘기인 뭉상비둘기는 밤이 깊어져야 울기 시작하고 오두막집 근처로는 절대 다가오지 않는다. 멀리 맞은편 산에서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는 워낙 길고 슬픈 여운을 남겨서 정말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울음처럼 들리곤 했다. 할아버지는 문상비둘기는 실제로 그렇게 운다고 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세상 천지를 통틀어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울어주는 사람도 없다고 하자. 그럴 때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슬퍼해주는 게 바로 문상비둘기라는 것이다. 만약 아득히 멀리 떨어진 어떤 곳, 예컨대 대양 저 너머에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산사람이라면 그는 문상비둘기가 자신을 위해 슬퍼해 주리라는 것을 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평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나 역시 마음이 편안해졌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면 문상비둘기는 절대 그 사람을 위해서 울지 않는다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문상비둘기는 슬퍼해 줄 사람이 없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만 우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비둘기가 우는 소리도 그렇게 처량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문상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리곤 했다. 그러면 그다지 외로운 느낌이 들지 않았다. 다른 생물들도 그렇겠지만 새들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알아본다. 여러분이 새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여러분 주위로 찾아올 것이다. 우리 산과 골짜기에는 그야말로 온갖 새들이 다 모여들었다. 앵무새, 딱따구리, 붉은 날개 검은 새, 안락 해오라기, 들종다리, 맷새, 개똥지박이, 파랑새, 벌새, 흰털발제비, 도저히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새들이 있었다. 우리는 봄과 여름 동안에는 덫을 놓지 않았다. 짝짓기와 싸움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동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게 할아버지의 설명이었다. 또 할아버지는 설령 짝짓기를 하고 난 다음이라 해도 사람들이 사냥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들은 새끼를 낳아 기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인간도 굶어 죽고 말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나는 동물들의 번식기인 봄과 여름 동안에는 주로 물고기만 잡았다. 인디언은 절대 취미 삼아 낚시를 하거나 짐승을 사냥하지 않는다. 오직 먹기 위해서만 동물을 잡는다. 즐기기 위해서 살생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할아버지는 분개하곤 하셨다. 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이 정치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전쟁이 끝나면 사람을 죽이러 갈 수 없으니까 그동안 살인하는 방법을 잊지 않기 위해 동물을 상대로 그 짓을 하게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야말로 눈꽃만치의 생각도 없이 살생을 당연한 놀이로 알고 그 짓을 일삼고 있지만 조사해 볼 수만 있다면 정치가들이 그것들을 시작한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과연 그럴 것 같았다. 우리는 버드나무의 낭창낭창한 가지로 바구니를 만들어 물고기 잡는 도구로 썼다.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만든 그 바구니는
약 1미터 길이의 가늘고 긴 원통형 바구니로 입구 언저리에서 끝을 깎아 뾰족하게 만든 가지 끝을 안쪽으로 되접어 넣어두었다. 그렇게 하면 바구니 속으로 들어간 물고기가 빠져나오려고 할 때 작은 물고기는 도로 나올 수 있지만 큰 물고기는 뾰족한 가지살에 걸려 빠져나올 수가 없다. 바구니 안에는 할머니가 만든 조그마한 고기 덩어리를 넣어두었다. 물고기를 유인하는 미끼였다. 바이올린 땅벌레를 미끼로 사용한 적도 있었다. 그 벌레를 잡으려면 말뚝을 땅에 박은 다음 말뚝머리를 판자로 문질러 끼익끼익 소리를 내면 된다. 바이올린 켜듯이 말이다. 그러면 바이올린 땅벌레가 땅 위로 기어 나온다. 그렇게 해서 만든 바구니 몇 개를 들고 우리는 산 위쪽 칼길과 이어진 시내로 갔다. 우리는 그곳에서 바구니들을 한 줄로 나란히 묶은 다음 줄 하나를 길게 이어 시냇가 나무에 붙들어 메었다. 그 다음 바구니를 물속에 담가두면 된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와서 물고기를 꺼내면 된다. 바구니를 끌어올려 보면 그 안에는 커다란 메기와 큰 잎 우럭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때론 블루길도 잡혔으며 숭어가 들어있던 적도 있었고 거북이 잡힌 적도 있었다. 이것들을 겨자 잎사귀와 함께 끓여 먹으면 무척 맛이 있었다. 나는 바구니를 물속에서 들어올릴 때가 제일 좋았다.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때문에 만 5년 동안의 내 짧은 생애에서 두 번째로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났다. 첫 번째 사건이란 물론 밀주 감독관들에게 잡힐 뻔했던 그 일을 말한다. 그때 붙잡혔더라면 마을로 끌려가서 교수형을 당했을 거야. 그 당시 나는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지만 하지만 어쨌든 할아버지는 그들과 맞닥뜨린 것도 아니었고 쫓겨 달아나지도 않았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까지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이다. 그때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한낮이었다. 해가 시냇물 바로 위에서 내리쬐고 있어서 물고기들은 시냇가 뚝 밑으로 숨어들어가 시원한 그늘 속에서 낮잠을 즐기는 시간이었다. 이럴 때는 시냇가 뚝에 배를 대고 엎드려 물속에 조심조심 손을 집어넣고 물고기 구멍을 찾아야 한다. 구멍을 찾으면 물고기가 만져질 때까지 가만가만히 손을 구멍 속으로 밀어 넣는다. 끈기를 가지고 구멍 속을 더듬다 보면 물고기 옆구리를 쓰다듬게 되는데 그래도 물고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곤 했다. 그러면 한 손으로는 물고기 머리 뒤를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꼬리를 잡아 물 밖으로 끌어내면 되는 것이다. 이 기술을 배우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뚝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 계셨다. 벌써 메기 한 마리를 잡으신 후였다. 나는 물고기 구멍을 찾아내지 못해서 뚝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갔다. 그곳에 엎드린 나는 물고기 구멍을 찾으려고 물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옷이 스치는 것처럼 들리던 그 소리는 점점 빨라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귀에 거슬리는 기분 나쁜 소리로 바뀌었다.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방울뱀이었다. 긴 몸을 둘둘 말아 또아리를 들고 앉은 그놈은 머리를 바짝 지켜 세운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얼굴에서 불과 15c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몸이 뻣뻣하게 얼어붙은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놈의 몸통은 내 다리보다 굵었다. 나는 거칠한 껍질 밑에서 그놈의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놈은 독이 올라 있었다. 나와 뱀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날름거리며 내미는 혀는 거의 내 얼굴에 닿을 지경이었고 가늘게 찢어진 그 눈은 빨갛고 징그러웠다. 꼬리 끝이 탈탈거리면서 점점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그놈의 방울소리도 점점 더 높아져 갔다. 그러자 커다란 V자 모양의 그놈 대가리가 앞뒤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 얼굴의 어느 부분을 공격할지 재는 것 같은 동작이었다. 나는 그놈이 이제 금방 공격해 오리라는 걸 알았지만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갑자기 마주보고 있는 나와 뱀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발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었지만 나는 그게 할아버지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는 것 같은 낮고 부드러운 말투로 가만히 말씀하셨다. 고개를 돌리지 마라. 움직이지도 말고 눈도 깜빡이면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공격 준비를 다 갖춘 뱀의 머리가 더 높이 치들렸다. 이제 그놈이 공격을 멈춘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때였다. 할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번개처럼 내 얼굴과 뱀의 머리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 손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방울뱀은 머리를 더 높이 쳐들고 쉿쉿거리기 시작했다. 새된 방울소리도 더불어 더 높아졌다. 만일 할아버지가 손을 움직이거나 움츠린다면 뱀은 내 얼굴을 정면으로 공격할 것이다.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손은 바위처럼 굳건하게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 할아버지 손등의 굵은 핏줄이 선명하게 내 눈에 들어왔다. 구릿빛 손등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땀방울들이 솟아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은 흔들거리지도 떨리지도 않았다. 뱀은 눈 깜짝할 새에 칼날처럼 강하게 공격해 들어왔다. 마치 총알처럼 할아버지의 손을 문 것이다. 그래도 할아버지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귀처럼 벌어진 입이 할아버지의 손을 절반쯤 물었을 때 날카로운 어금니가 살 속 깊이 박히는 모습이 내 눈에 선연히 들어왔다. 순간 할아버지는 다른 한 손으로 뱀 대가리 뒤쪽을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 쥐었다. 뱀은 몸을 풀면서 땅에서 떨어지더니 할아버지의 팔을 친친 감았다. 딸랑거리는 꼬리 끝이 할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죬손의 힘을 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한 손으로 뱀이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목을 졸랐다. 마침내 등골 부서지는 소리가 투둑하고 들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축 늘어진 뱀을 저쪽으로 집어 던져버렸다. 할아버지는 땅바닥에 앉으시더니 재빠르게 긴 칼을 꺼냈다. 할아버지는 칼끝을 물린 상처가 있는 손바닥에 대고 한 일자로 그었다.
뿜어져 나온 피가 손에서 발꿈치로 흘러내렸다. 나는 할아버지에게로 기어갔다. 젖은 솜처럼 힘이 쭉 빠진 탓에 걸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붙잡고서야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칼로 벤 곳에서 피를 빨아내 땅바닥에 뱉어내는 일을 계속 하셨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그저 고마워요 할아버지 라고만 말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셨다. 입과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빌어먹을 자식, 이만하면 우리 둘이서 그 망할 놈의 짐승한테 본때를 보여준 셈이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그제야 좀 안심이 되었다. 예, 할아버지, 우린 그 망할 놈의 짐승한테 본때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뱀을 해치우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손이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색깔마저 검푸르게 변해갔다. 할아버지는 사슴가죽 셔츠의 소매를 칼로 찢었다. 그 팔은 다른 쪽 팔보다 2배는 더 굵어 보였다. 나는 더럭 겁이 났다.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어 얼굴에 부채질을 했다. 끔찍하게 덥구나 이맘때 치고는. 할아버지의 얼굴 모양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는 팔도 시퍼렇게 변하고 있었다. 할머니를 모시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는 벌떡 일어섰다. 내 모습을 쫓는 할아버지의 2눈은 아득히 먼 곳을 보는 것처럼 초점이 흐려져 갔다. 난 잠깐 쉬었다가 금방 뒤따라가마. 할아버지는 꿈결처럼 잦아드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칼길을 달려 내려갔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말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소리내 울지는 않았지만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골짜기 길로 내려섰을 때 내 가슴은 타는 것처럼 뜨거웠다. 몇 번이나 넘어지는 바람에 길 아래로 구르기도 하고 시냇물 속에 처박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어 올라와서 또다시 달렸다. 나는 한시라도 더 빨리 가려고 길을 벗어나 가시덤불과 관목이 우거진 지름길로 질러갔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죽어가고 계신 것을. 간신히 오두막집 빈터로 뛰어든 내 눈에는 집이 이상하게 빙빙 도는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를 부르려고 했지만 내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부엌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 할머니 품으로 뛰어들었다. 할머니는 나를 껴안고 내 얼굴에 차가운 물을 부어주셨다. 할머니가 나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물었다. 어디서 무슨 일이 난 거냐? 나는 온몸에 힘을 다 짜내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해요. 방울뱀에게 시냇가에서요. 할머니가 날 안고 있던 손을 놓는 바람에 나는 마룻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졌다. 마지막 남은 기운까지 모두 내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았다. 할머니는 자루 하나를 거머쥐고 곧바로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제야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벌럭이는 긴 치마와 뒤로 날리는 따은 머리, 목화신을 신은 작은 발이 날듯이 빠르게 뛰어가고 있었다. 할머니가 달리시다니. 방금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아, 하느님, 이란 말조차 꺼내지 않으셨다.
망설이지도 않았고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무릎과 손으로 기어서 부엌문 쪽으로 간 나는 할머니 등 뒤에다 대고 소리질렀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하면 안 돼요. 할머니는 달리던 걸음을 늦추지 않고 빈터를 지나 산길로 뛰어 올라갔다. 나는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다시 한번 고함을 질렀다. 산골짜기 가득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하면 안 돼요, 할머니. 할머니가 가셨으니 할아버지는 절대 돌아가시지 않을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믿었다. 나는 개들을 풀어서 할머니 뒤를 따라가게 했다. 개들은 한꺼번에 지저대면서 산길을 따라 뛰어 올라갔다. 나도 그 뒤를 헉헉거리면서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고 보니 할아버지는 큰 대자 모양으로 누워 계셨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머리를 받쳐들고 앉아 계셨다. 개들은 낑낑대면서 그 둘레를 맴돌았다. 할아버지의 눈은 감겨 있었고 물린 쪽 팔은 이제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에 또 다른 칼자국을 내고 피를 빨아내 바닥에다 뱉어내고 계셨다. 내가 비틀거리며 다가가자 할머니는 자작나무를 가리켰다. 작은 나무야, 저 나무 껍질을 벗겨오너라. 나는 할아버지의 긴 칼을 잡고 서둘러 나무 껍질을 벗겨냈다. 할머니가 자작나무 껍질을 불씨 삼아 불을 피웠다. 자작나무 껍질은 종이처럼 불이 잘 붙는다. 할머니는 깡통에 시냇물을 퍼담아와 불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집에서 가져온 자루에서 꺼낸 풀뿌리와 씨앗들 그리고 마른 잎 약간을 깡통 속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그 식물들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다만 마른 잎들이 로벨리아 잎인 건 나도 알고 있었다. 그것을 마시면 할아버지의 숨쉬기가 편해질 거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걸로 봐서 말이다. 할아버지의 가슴은 느리고 힘들게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거렸다. 깡통에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셨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50m쯤 떨어진 곳에 산피따를 배경으로 메추라기 한 마리가 땅 위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할머니는 그 통 넓은 긴 치마를 벗어서 땅바닥 위로 떨어뜨렸다. 속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다. 구릿빛 피부 밑에서 움직이는 기다란 근육을 가진 할머니의 다리는 소녀처럼 늘씬했다. 할머니는 치마 윗단의 양쪽을 묶고 난 다음 아랫단 쪽으로 돌멩이를 싸서 묶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날렵하게 메추라기 둥지 쪽으로 다가갔다. 할머니는 언제 치마를 던져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 메추라기가 둥지 위로 날아오르는 순간 할머니는 치마를 투망 삼아 메추라기에게로 내던졌다. 메추라기를 불옆으로 가져온 할머니는 칼로 살아있는 메추라기를 가슴부터 꼬리까지 갈랐다. 그러고는 꿈틀거리는 그놈의 몸을 벌려 할아버지의 물린 상처에다 꼭 눌렀다. 할머니는 몸부림치는 메추라기를 할아버지의 손에 댄 채 한참 동안 붙들고 계셨다. 나중에 떼어보니 메추라기의 뱃속은 온통 새파란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뱀의 독이 옮아간 것이다. 날이 저물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할아버지 간호에 계속 매달렸다.
개들은 둥그런 원을 그리고 쭉 둘러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변에는 서서히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나더러 불을 더 세게 피우라고 시키셨다. 할아버지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했던 것이다. 할머니는 치마로 할아버지를 덮어드렸다. 나도 사슴가죽 셔츠를 벗어서 덮어드렸다. 바지도 벗으려고 하자 할머니는 내 바지가 워낙 작아서 할아버지의 한쪽 다리도 제대로 덮지 못할 거라고 하시며 말리셨다. 사실 그건 그랬다. 나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지켰다. 할머니는 나에게 할아버지의 머리맡에다 또 하나의 불을 피우게 하셨다. 덕분에 나는 불 2개를 다 지켜야 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에 바싹 붙어서 누우셨다. 할머니의 체온이 할아버지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나도 반대편에서 할아버지 옆에 누웠다. 내 몸은 작아서 그다지 많은 체온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는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다. 나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드리고 조심하지 않은 내 잘못이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며 심지어 방울뱀의 탓도 아니라고 하셨다. 또 이미 일어난 일을 놓고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물론 그래도 많이는 아니었지만 할아버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하셨다. 그것은 산속을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 이야기였다. 할아버지는 그때 이야기를 다 늘어놓았다. 할아버지가 주무시면서 옛날 일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잠꼬대를 한다는 게 할머니의 설명이었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은 계속되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서야 비로소 할아버지의 잠꼬대가 멈추었다. 이제 할아버지는 편안하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계셨다. 내가 할머니에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염려는 없는 것 같다고 하자 할머니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의 팔에 안겨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나는 아침 햇살을 받고 눈을 떴다. 마침 해가 산꼭대기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앉으셨다. 할아버지는 나를 내려다보고 나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쾌활했다. 굉장하군 보니 비. 역시 나는 당신이 벌거벗고 내 곁에서 붙어 자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살짝 두드리며 웃으셨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입으셨다. 나는 할아버지가 괜찮아졌다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는 뱀의 껍질을 벗기고 나서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방울뱀 껍질로 내 벨트를 만들어줄 거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진짜로 나중에 그렇게 해주셨다. 우리는 갈길을 지나 집으로 향했다. 개들이 앞장서 뛰어갔다. 할아버지는 무릎에 힘이 없어서 할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걸었다. 나는 2분 뒤를 촐랑거리면서 쫓아갔다. 이 산에 온 이후로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건 처음이었다. 할아버지는 나와 뱀 사이에 당신의 손을 집어넣었던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할머니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또 블루보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